미국의 군사적인 우위가 위태롭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드론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대부분이 중국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드론 만 대가 달라들고 첨단 미사일들이 막 1000기가 날아들면은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아파치가 우리가 100대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공격용 헬기라도 안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또 자꾸 사겠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군이 아파치 노래 부르는 것, 또 해군이 항공모함 노래 부르는 것, 대한민국 어떤 현대전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국제 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이 미국의 어떤 그런 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은 최근 들어서 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군사력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뭐 미국 하면은 국방비에 투입하는 돈이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 그렇죠, 그렇죠. 1000조 원 이상 쓴다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의 국방 분야에서 뭔가 약간 쇠퇴하는 느낌들, 그런 데 대한 그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기를 획득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낙후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6주 동안 운영해보고 나서 6주에 한 번씩 반드시 업데이트를 한대요. 근데 이 속도를 갖다 미 국방부의 조달 획득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느냐? 근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미국은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걱정인 거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드론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사람 죽은 차 오고 있으니까는 그 드론이 이렇게 슬쩍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봐요? 네,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숨 쉬고 있는 모습이랑 그 이마가 시룩시룩거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공격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붕 뜨더니 이제 공격 들어가고 아이고.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전술 같은 거 배운 게 있냐 그랬더니만 빨리 도망간다면 제일 빠르게 도망가면 된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향해가 총 막 쏘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되겠어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저 현장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싶은 그 되게 모골이 송연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대부분이 중국제 아니면은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다른 나라들. 최소한 미국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미국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의 저 군이라든지 뭐 소방 이런 그렇죠. 이런 그 저기 국가 부분. 네, 또 이렇게 그런 그 레스큐 이게 네. 긴급 출동해야 되는 인력들은 네. 경찰부터 해서 그렇죠. 소방 뭐 그런 구급 산악 안전이라든지 네. 그런 쪽들 다 드론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그 DJI 드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성능이 제일 좋거든요. 뭐 시장 점유율이 뭐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겠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도 스토어들 있고요. 그리고 짐벌이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해주는 거. 뭐 새 같은 거 보면 얼굴 아무리 해도 새는 안 흔들리잖아요. 눈은 안 흔들리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도 DJI가 워낙 압도적이라서 저도 저기 DJI 그런 움직여놓은 화상은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익스트림한 어떤 스포츠용 촬영 장비로 뭐 고프로 뭐 이런 것들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DJI가 그 고프로 비슷한 제품 나오니까 고프로가 싹 다 망해버렸어요. 아니 뭐 망한 건 아닌데 워낙 성능이 고프로는 달고 다니는 거고 DJI는 날아다니는 거고. DJI도 원래는 날아다니는 거용으로 만들었었는데 기술이 축적이 되니까 달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짐벌로 네.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 몸에다가 다는 그 고프로 똑같은 그거를 DJI에서 내는데 성능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장도 DJI가 들어가니까 폭삭 재편이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게 짐벌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 몸은 움직여도 카메라는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군사에서는 사격 통제 장치라고 그래요. 배 같은 경우면은 파도 치면 배는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배는 흔들려도 포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쏘면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탱크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가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첨단 사통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의 배와 그 나라 탱크 같은 경우는 달리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사실은 이제 탱크 같은 게 멈춰서 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그 기술이 나중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저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와중에 어떤 그런 뭐 중력 포정을 딱 잡는 거죠. 네, 중력 가속도나 이런 거를 맞춰서 보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미국의 뭐 소방이라든지 그 레스큐 그쪽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몇십만 원이면은 충분히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제를 갖다 1000몇백만 원짜리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가격은 10배인데 성능은 못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면은 획득되는 데이터 가지고서 어디다가 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막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자기 자국 내 드론 산업이나 이런 걸 성장을 시켜야 되고 네.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긴급 출동 인력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냥 내가 사비로 그냥 DJI 사서 쓰고 만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단기간에 이 격차를 좁히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더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조달 무기 획득 조달 업무. 네. 이거의 이제 문제점에도 이게 사실은 이거의 큰 버전이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그 국방에서 획득 체계 이런 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미국에 갔을 때 뭐 1,000조를 쓰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1,000조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가격만 센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파도에서 소개한 기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을 획득하고 개발하고 뭐 이러는 거기에 일종의 약간 공룡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너무 금떠지고 이제 덩치만 너무 커져버리고. 성능은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첨단 기술 때문에 획획 바뀌고 있는데 미군이 그걸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로다가 이제 그런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뭐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획득 체계 자체가 일단 굉장히 굼뜨고 너무 보수적이다. 예컨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무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우리가 AI 도움 받아가 AI가 일종의 시키면은 뭐 그 똑똑한 비서를 하나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때 그 AI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팔란티어 쪽에서 있는 관계자 그러는데 국방부 쪽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무료로 우리가 개발한 AI가 하나 있는데 국방 AI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 무기에다가 장착을 해줄게라고 했더니만 원래 그 우리 계약서에 없던 이야기인데 그걸 왜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무료로 준다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 근데 자기들은 AI를 우리는 그럼 국방 무기에다가 장착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함부로 넣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한국에 보면 뭐 세계적으로 흑표전차라는 거. 그 흑표전차를 만드는 곳이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룹 중에서 현대로템. 근데 현대로템이라는 건 주로 이제 철도 관련된 무슨 그 기관차라든지 이런 거 만들잖아요. KTX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중에서도 로템이라고 하는 그 주로 민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나라들이 보면 보통은 이제 민수랑 군수를 갖다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도 미국에 보면은 뭐 포드 자동차라든지 크라이슬러 자동차 아니면은 뭐 GM 같은 경우가 거기서 뭐 샤먼 탱크라를 만들어가지고 또 납품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도 90몇 % 정도는 다 민수도 하면서 그 가외로 이게 군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국방부에 의존해가지고 겨우겨우 방산업체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는 돈에 의존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업체를 유지하는 비율이 3%밖에 안 된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우는 사실 민수의 부분도 사실은 정부의 어떤 투자 받은 걸 가지고서 하고 있는 이 경계선이 불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군이랑 어느 정도 그런 연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서 사실상 그 일각에서는 중국 군의 어떤 그냥 확장된 어떤 뭐 그런 거라도 평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방산업계의 큰 문제라는 게 옛날에는 민수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어느 경쟁력을 계속 그 갈고 닦아나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용이니까. 그렇죠. 시장은 가격이 안 싸면은 장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90% 이상들이 다 그냥 국방부만 바라보면서 살게 이제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칼춤으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국방 이쪽도 대대적으로 그 혁신을 해서 예산 낭비로 줄이겠다리 하고 있거든요. 도지죠, 도지. 네, 도지 가지고서 지금 저는 요새는 하여튼 도지 관련 뉴스들만 보면 저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 미국의 아마 연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칼춤이죠, 칼춤. 그렇죠. 확실히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급진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그거는 좀 희망을 봤어요. 뭔가면은 F-35 같은 스텔스기의 모든 국방을 갖다가 공군력을 갖다 의존하는 거 위험하지 않냐. 비싸기만 하고 별로 안 좋고 오히려 뭐 그 드론 같은 거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그건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확실히 그런 지적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비 같은 거 참 무서운 게 그 1년에 1,000조 이상을 쓰는 그 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쓸 거냐, 아니면은 그 커넥션이라는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돈이 좀 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예. 그러면서 어떤 또 자주 이제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들은 엄청 지금 최신의 그 기술 혁신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경쟁이 엄청나죠, 여기는. 네. 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방 이쪽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정부 주는 돈만 받아먹고 그냥 잔치 벌이고 있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주 거론이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국방 이런 쪽 부문에 실리콘밸리가 참여하는 게 너무 저조하고, 지금 미국 기술의 어떤 최첨단, 최전선을 이렇게 개척하려고 있는 건 실리콘밸리인데, 거기에서의 참여가 되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 분기가 된 과정이 있어요. 그 2020년에 나왔던 그 크리스 브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킬체인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게 있는데, 그 책에서 왜 갑자기 실리콘밸리랑 국방부 이쪽이랑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됐느냐를 이제 설명을 한 대목이 있어요. 40년대, 50년대 이렇게 초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게 그 어떤 최첨단 기술이란 거는 국방부의 어떤 주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첨단 기술, 사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아르파넷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생겨난 거니까요. 국방부가 주도를 했죠. 네. 예. 그 전쟁 다 끝나고 관료제화가 되니까 기존에 키워준 기업들, 뭐 옛날에 보면 무슨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니 뭐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지금은 맥도날드 더글러스. 네, 지금은 역사 속으로 다 지금 통폐합이 돼가지고 사라진 그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들이 신진 기업들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없는 거죠, 아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끊겨버린 데다가 또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베트남 전쟁 이런 거에 대한 반전 분위기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오히려 이제 나는 그런 정부 프로젝트 안 해. 이런 게 약간. 그쪽은 위치가 자체가 좀 히피들 많은 데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또 히피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다 잘 있었죠. 리버럴하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안 하게 되고, 아하. 그래서 이제 군산복합체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리콘밸리랑 지금 이 국방부 쪽의 그런 어떤 이런 결이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 브로즈도 하는 얘기는 이걸 다시 좀 그 합쳐야 된다. 다시 이제 서로 같이 가는 걸로 가야 사실 된다. 뭐 미래의 전쟁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건 실리콘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팔란티어는 것도 요즘 시총도 뭐 방산업체 중에 세계 1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서로 떨어져 있던 미국의 테크 분야랑 이 방산 이쪽 분야가 다시 지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그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팔란티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저희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아래층에 이제 팔란티어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서울 사무실인데, 팔란티어는 사실은 그냥 크게 놓고 말하면은 일단 그런 그 빅데이터, AI 이런 쪽 분석 그 기업이에요. 국방에서도 이제는 그 워낙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이 빨아들이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CIA든 아니면 뭐 NSA든 이런 데서 분석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하고 이랬겠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포격을 한다든지 폭격을 할 때도 보면은 결국은 어디를 타겟을 그 표적을 잡아야 되는데, 표적도 결국은 AI 같은 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팔란티어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NSA나 이런 데서 하던 어떤 이를테면은 누구 감청을 하는데, 감청했을 때 문자라든지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보통은 요인들 감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 하는 내용들, 뭐 대화 내용 이런 걸 다 확인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에 그 사람들, 요주의 대상들이 가장 많이 신호를 주고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착을 먼저 하거든요.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그래서 소위 말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실제 그 데이터 내용보다는 사실은 메타데이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누구랑 제일 얘기를 많이 하나, 어디에서 제일 그 통신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건 너무 데이터가 크니까 메타데이터, 장소 누구냐, 대상 누구냐, 시간 언제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 거를 이제 더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트렌드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그걸 내놓는 거는 사실 사람보다는 AI 그 기계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NSA나 이런 데들이 직원들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외부 업체들한테 열어줘가지고 들어오게 했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조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컸고요.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CIA나 뭐 이런 쪽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왔나 봐. 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이걸로 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유출 사건 나오면은 가끔 팔란티어가 연관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도 그런 데이터 액세스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팔란티어를 방산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데 뭔가 방산 이런 것들이 진짜 그 기술 기반 테크로 막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적의 어떤 그런 걸 뭐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그런 미국의 그 5대 방산 기업보다 시총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때 팔란티어가 일종의 미국의 국방부와 실리콘밸리가 다시 만나는 하나의 무슨 효시 같은 느낌 들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겠네. 네, 그거를 이제 일종의 약간 가장 선두에서 열고 있는. 그러니까, 네.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은 이제 그 안두릴. 안두릴 그렇죠. 안두릴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버트. 그래 방산이라면 이런 건 해야지. 그렇죠, 이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 수중 드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두릴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첨단 실리콘밸리스러운 그런 테크 혁신을 미국 그 국방, 이 방산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되게 지금 선도적인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럭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그 사람이 지금 아마 나이가 한 35, 6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젊네요.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팔머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대 초반 때 그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그 VR 이런 안경, 고글이 있어요. 이 가상현실 그 기기인데 요게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VR 기기 중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그거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피스북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박이 나서 그러고 이제 나서는 갑자기 한동안은 조용히 있는 것 같더니 이제 갑자기 이 안두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미국 국방 방산의 어떤 좀 그런 테크 혁신을 선도하는 인물이 된 거죠. 네. 앞으로 가면은 미국의 우리 방산 기업들 옛날부터 무슨 맥도날드 글라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뭐 등등등 이런 이름들이 이제 다 대체되겠네요. 새로운 방산 기업들로.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배나 전투기나 이런 게 다 쓸모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은 근데 앞으로 이제 진짜로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보잉이나 이런 기업들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이미 보잉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하나둘씩 그 보잉이 하던 분야들을 잠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이제 보잉은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저기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주된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페이스X가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도 크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면은 비행기에서 뭐 속도로 할 때 이 무슨 음속으로 2배를 내고 뭐 2.5배를 내고 지금 보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아직도 보면은 예전에 한때 뭐 B1 폭격기, B2 폭격기 해서 뭐 폭격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아직까지도 건재한 거는 B52잖아요. B52가 만든 게 1950년 총괄인데 생각해보면 완전히 조금 있으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될 비행기거든요. 그게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엔진만 계속 갈아가지고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달고 있는 미사일들만 계속 첨단화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안에서 달고 있는 무슨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지. 날아다닌다고 하는 B50이라는 그 플랫폼은 앞으로 200년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 10년 전쯤인가?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B52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비행 뭐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건 얘밖에 없었다. 헤드라인에 썼던 표현이 나르는 픽업 트럭이었어요. 그게. 근데 왜냐면은 B52의 가장 큰 매력은 페이로드가 워낙 실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많이 실죠. 거기다가 이런 거 실으면 이거 되고 그렇죠. 저거 실으면 저거 되고 그 C130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C130도 원래는 그냥 수송기로 만들었지만은 거기 뭐 기관포 이런 거 달아면 AC130 되면은 105mm 포도 달아요. 편집은 안 해보셨겠지만은 이 콜 오브 듀티라고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해보면은 잠깐 동안 AC130으로 운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그걸 해봤었는데 그거 그냥 요렇게 조그맣게 이제 그 적들 보이는 거 그냥 버튼 띵 누르면 갑자기 조금 있다가 드르륵 하더니 슉
슉 날아서 다 박살나고 막 이러는 게 압도적인 그 AC-130. 네. 네, 저는 그 볼 때마다 야 저런 이상한 비행기가 있나 그랬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냥 그거 치우고 전자전 장비 타면 아하. EC-130 돼가지고 전자전으로. 네,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걸로 통해서 엄청난 또 전자전이 또 나중에 가능한 거예요. 드론 같은 거 장착하면 나중에 드론 모함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어떤 좀 더 테크보다는 전통적인 제조 그렇죠. 어떤 그런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에다가 엔진 달고 하는 게 그다지 이제는 뭐 첨단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어쩌면 이제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도 약간 이제 과거에 어떤 그게 될 수가 있는 게 뭐 C-130이나 B-52 이런 거에다가 그거 모함으로 삼아서 그냥 드론들을 그냥 싹 써서 버리면은 그렇죠. 네. 그 스텔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양으로 승부를 하면 되니까. 뭐 한 만 대 버리면 되죠. 그냥 윙 보내가지고 그냥 싸게 가지고. 네,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얘기도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가 위태롭다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뭐 미국이 바로 무슨 폭삭 무너지고 뭐 갑자기 다시 중국이 뭐가 되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그동안에 미국이 갖고 있던 저력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크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나름대로의 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거에 막 뭐 뒤집히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현대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 이걸 지금 변화를 따라가는 게 늦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만큼 미국이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뀌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적응하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를테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또 거기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어떤 뭐 세력 구도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제 한국 방사는 어떻게 자세를 잡고 좀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 기사 중에서 그 문제 제기는 꽤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2차 세계대전 때 각광을 받았던 항공모함이라는 게 미국이랑 결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이랑 나는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비행기 잔뜩 싣고 항공모함 하나에 한 80기 정도 싣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하나에 뭐 1,000억이 넘는 고급 비행기를 싣고 가는데 언제까지 그리고 그 승조원만 해도 5,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가지고 전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드론 10,000대가 달라들고 그다음에 첨단 미사일들이 막 1,000기가 날아들면은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없을까? 그럼 새로운 무기들 그러면은 새로운 그 드론과 초음속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기술 혁신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 왜 미국은 안 하려고 할까? 안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걱정은 들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도 보면은 우리도 보면 맨날 항공모함 가지자 뭐 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옛날 방식을 갖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흠모를 한다고 그럴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새로운 전술을 만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그는 오히려 돈만 많이 쓰고,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이거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한테 저는 질문 던지는 건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공격용 헬기가 생각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 이제 우리 거의 보잉사인데 그 아파치가 보잉사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공격용 헬기를 안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오히려 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로비가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팔라고 세일자 들어온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또 자꾸 사겠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거 한번 브레이크 좀 잡고 검토를 해보고 나서 사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저걸 저쪽에서는 쉽게 팔려고 그러니까 뭐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과연 아파치가 우리가 100대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물론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하고는 달리 우리는 산악지대니까 아파치 보면은 그 레이더만 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산 뒤에 숨어가지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비싼 비행기거든 사실은.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볼 때 육군은 오래전부터 아파치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하. 네. 아파치 도입을 어떤 무슨 뭐 숙명처럼 갖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그게 나오고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진지한 어떤 이제 현대전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군이 제일 비싼 거, 제일 그런 좋은 거, 이거 가져와야 돼. 왜냐면 사실은 제일 비싼 거 들어오면은 이제 비싼 거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도 이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이 총 도입 그거에 장기적으로 볼 때 한 2배, 3배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걸 사면 살수록 딸려 들어오는 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결국 예산이 파워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육군이 아파치 노래 부르는 것, 또 해군이 항공모함 노래 부르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이 대한민국 어떤 현대전이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진지한 고민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좋은 거 가지고 싶다. 네, 그런 그게 비싼 좀, 거 가지고 싶다. 네, 좀 그런 그게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어떤 지출이라든지 재검토를 해보고 그렇죠. 어떻게든 좀 혁신을 네. 해보려고 하고 이게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요새 그 한국이 진짜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기에서 한국이 너무 논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쓰자. 네. 네, 우리가 법률도 많이 만들고 규제 많이 만들자는 게 있죠. 자꾸 네.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방식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좀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처럼 뭔가 그 락스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계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일론 머스크를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좀 그런 거 하나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이, 걱정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은 사실 시작은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적 그런 우위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넓게 보면은 저희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 결코 산으로 간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정부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 이 결국은 이거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로 들어가면은 뭔가 지금 계속 현대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과연 이제 미군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집행이나 뭐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인지 이게 충분히 정당한 의문 제기이고 또 이게 보면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새로운 전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사병이라든지 장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부사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갖다가 나중에 한국 국방부에서 채용을 해야 될 거예요.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실전 경험들을 갖다가 한국의 미래전, 장차전 전술을 만들고 하는데 충분히 녹여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은 그쪽에 지금 실전 경험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많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전을 경험했던 그리고 1년을 한 게 아니라 몇 년씩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갖다가 우리의 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R&D 쪽에다가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그 경험들 갖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면은 한국 군대가 효율적이고 좀 더 미래전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미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제 예전만 못하고 너무 이렇게 방만해졌고 비대해졌고 이걸 이제 비판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얘기했던 기사들은 이제 모두 이제 밑에 링크로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